방송에도 나오고 의사라고 자랑하면서 잘 살고 있대요. 한 가정을 박살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사는 모습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숨어 살며 죄책감을 느껴야 해요.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박 씨와 남편은 작은 동네 골목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허름한 간판과 낡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지만 가게 안은 언제나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박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직접 손질하고 밑반찬을 정갈하게 담으며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는 모습은 이 골목의 일상이었습니다. 가게는 언제나 북적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빈자리가 더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와주는 몇몇 단골 손님이 그들에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날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겹살 한 판에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날은 근처 직장인들이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 삼겹살로 허기를 달래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 더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구워 드릴게요. 박 씨의 남편은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도 고깃덩이를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고 박 씨는 손님이 오지 않아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들 현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가게에서 남는 돈은 모두 아들의 학원비와 책값으로 들어갔고 부부는 자신들의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지만 아들이 상장이라도 하나 받아올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에 시험에서 전교 1등 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전교 1등이야. 여보, 전교 1등이라고. 우리 현우 최고다.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고기 한 판 더 구워야겠다. 에이, 아빠, 맨날 고기만 먹으면 질려요. 현우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박 씨는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현우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뭐 하고 싶어? 아빠, 저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 우리 현우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네,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병원에 온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줄 거예요. 아빠랑 엄마도 아프시면 제가 꼭 고쳐줄게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다니 아휴 꿈만 같네. 우리 현우가 의사라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기쁨에 찬 얼굴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그렇게 말하니까 벌써부터 어깨가 으슥하네. 박 씨는 감격한 나머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들의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엄마랑 아빠가 내가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그렇게 현우를 위한 삶이 부부의 모든 것이었고 그들의 고된 하루는 아들의 웃음 하나로 보상받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우리 아들 잘 되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이 그토록 쉽게 부서질 줄은 박 씨도 남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작은 불행의 씨앗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날은 연말이라 모든 가게가 북적이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박신의 작은 삼겹살집에도 오랜만에 손님들이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가게 안은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뜨거운 연기가 공기 속에 스며들어 어느새 창문은 뿌옇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굽고 서빙하며 계산대까지 오가느라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편과 박 씨는 눈빛만으로도 척척 맞춰가며 일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접시들이 쌓여가고 불판은 쉴 새 없이 고기 기름이 튀며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저물고 가게 안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손님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마무리 정리를 하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네. 여보, 마지막 손님만 나가면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요. 저 손님들만 나가면 얼른 문 닫고 집에 갑시다. 지금 온몸이 뻐근해 손목도 허리도 얼마나 시큰한지. 하지만 마지막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행동이 왠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태도는 어딘가 불량하고 당당했습니다. 술병이 비어가고 있었고 고기 한 점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워진 불판 옆에는 빈 소주병이 몇 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근데 저 손님들 나이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어려 보여. 박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살폈지만 피곤에 절어 더 이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에서 한 무리 중 키가 크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한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남편은 계산대에서 금액을 찍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총 14만 3천 원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학생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번졌고 뒤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조롱하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장님, 저희 미자인데요. 뭐? 남편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뒤늦게 박 씨도 주방에서 고개를 돌려 그들의 말을 듣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미성년자라고? 네, 저희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사장님, 우리한테 술을 팔았잖아요? 학생한테 술 판매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주문해서 나이 많은 줄 알았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키 큰 남학생은 짐짓당당한 태도로 주머니에서 스폰을 꺼내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게 영업정지 처분받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사장님 가게 큰일 나겠어요. 우리 신고할까요? 경찰 오면 영업정지 당할 텐데. 이 가게 망하면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그냥 신고해버리자.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박 씨는 두 손을 꼭 쥔 채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들아, 그건 좀 너무하잖니? 이렇게 바쁜데 일일이 나이도 물어볼 수 없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고기랑 술도 실컷 먹어놓고 돈을 안 내겠다는 게 말이 돼? 신분증 검사를 안 한 건 우리 실수니 고기값만 받으마. 사장님, 우리도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고기값을 내리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경찰 불러도 괜찮겠어요? 여보, 어쩌면 좋아. 경찰이라도 오면 우리 가게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게가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만 가거라. 계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가라. 역시 사장님, 현명하시네. 그럼 우리 갈게요. 고마워요.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 씨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안에 불이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은 가슴 속에 깊은 절망감을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선 학생들은 밤거리를 걷기 시작하며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그들의 목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야,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공짜 고기다.
오늘 우리 진짜 잘 먹고 간다. 그치? 그 아저씨 얼굴 진짜 웃기지 않았냐? 우리 보고 기절할 뻔하던데. 학생들은 고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한 명이 일부러 고개를 뒤로 젖혀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어유, 가게 잘하네. 사장님 센스 있게 잘 넘어가시더만. 그들 중 한 명이 고기 냄새가 아직 묻은 손을 툭툭 털며 옆 친구에게 툭 쳤습니다. 야, 근데 너 그거 봤냐? 우리 고기값 내라고 하던 그 아저씨. 인상 팍 쓰면서 계산하라고 하던 거. 완전 재수없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기 팔아놓고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솔직히 기분 확 나빠졌다니까? 아, 그니까. 오늘 진짜 기분 좋게 공짜로 먹었는데 끝맛이 좀 쓰네. 저런 가게는 한번 혼나봐야 해. 한 학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그냥 우리 진짜 경찰에 신고할까? 요즘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장사 접어야 되잖아.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에이, 설마 그걸로 신고까지 해? 아니 뭐 괜히 오늘 기분 잡친 거 복수라도 해야지. 그깟 고깃값 내라고 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야, 진짜 아냐?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고. 몇 명의 학생들이 옆에서 제잘거리며 키득거리는 가운데 그는 신고 내용을 빠르게 작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지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은 차가운 겨울밤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잘 됐다. 다음엔 어디 가서 공짜로 얻어먹을까? 몰라, 그거야 또 상황 봐서 하면 되지. 어쨌든 오늘은 완전 대박이었네.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지만 박 씨와 남편이 겪을 고통과 불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붙은 3개월 영업정지라는 커다란 공고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그 앞에 주저앉아 공허하게 공고문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결국 그 애들이 신고를 했나 봐요. 3개월이나 문을 닫아야 한다니 이거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깟 고깃값이 뭐라고 겨우 몇만 원에 우리 가게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그놈들 어휴.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으면 그동안 우리 아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또 어떻게 내요? 모아둔 돈도 없잖아요. 현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걸 어찌 말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름진 그의 얼굴은 한없이 무거워 보였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빚이라도 내서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우리 아들만은 포기할 수 없잖아. 당신 또 빚을 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정말 나중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 나야 뭐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더 뛰면 되고. 낮엔 일당이라도 얻어서 일하면 되지.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 애는 꼭 공부해서 우리 같은 고생은 안 하게 해야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두운 불빛 아래 남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의 조용한 풍경이 부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 씨와 남편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박 씨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우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녀의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그날 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지만 가족 생각에 한숨을 삼키며 꾸역꾸역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일용직이라도 해야 생활비를 벌지. 우리 현우 입학금도 내야 하는데. 공사장은 늘 그렇듯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헬멧을 눌러쓰고 허리를 굽히며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는 남편의 손은 이미 굳은 살투성이었고 굵은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저씨 좀 쉬엄쉬엄 하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가볍게 웃어넘기며 벽돌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아유, 걱정 마. 아직은 내가 힘 좀 쓰거든. 이 나이에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 그러나 그의 숨소리는 이미 가빠져 있었고 몸은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땀을 쏟으며 일했고 밤에는 핸들을 잡은 채 졸음을 쫓아내며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잠들 시간은 고작 2-3시간뿐이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잠시 눈을 붙이기도 전에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머리가 핑 돌고 무릎이 풀릴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우리 현우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그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벽돌을 나르던 아버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벽돌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 어지럽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동료들이 놀라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잠깐 쉬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가빠져 갔습니다. 안 되겠어? 구급차 불러? 동료들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과로와 탈진으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안타깝게도 손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남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고단함에 지쳐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가버려요? 우리 아들 어떡해?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나 혼자 어떻게 버티라고? 우리 현우는 어떡해? 학원에서 급히 달려온 현우는 병원 복도에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응급실 문 앞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빠. 현우는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끝으로 느껴지는 아버지의 식어가는 피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나 때문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의사가 돼서 아빠한테 잘해준다고 했는데.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며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공부하겠다고 말만 안 했어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하시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시고 가셨어요? 여보, 우리 현우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가시면 안 되잖아요. 병실 안은 깊은 슬픔과 후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누구도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힘들게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희생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현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아들 현우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혼자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삼겹살 집은 이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버틸 수 없었기에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작은 손수레에 청소도구를 실어 상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 새벽에도 할머니는 두꺼운 장갑과 목도리로 몸을 감싼 채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 박 씨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현우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복지센터에서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현우는 언제나 엄마를 생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기적처럼 현우는 원하던 의대 입학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박 씨는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가 해냈어. 우리 아들이 해냈다니까. 의대 입학 날 박 씨와 현우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매서웠고 두 사람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합격증을 꺼내 아버지의 묘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들 나라에서 장학금도 지원해줘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현우가 의대에 붙었어.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그날이 왔다고.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 이제 우리 현우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멋진 의사가 될 거야. 현우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묘비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동안 엄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목까지 어머니를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보고 웃고 있겠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꼭 고생했다고 한번 안아줘. 묘비 앞에 놓인 합격증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몇 년 후 박 씨는 조용하고 단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무사히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자리 잡았으며 할머니의 오랜 고생은 보상받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손을 닦고 문 앞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얼굴이 폈냐? 현우는 뒤에 서 있는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름은 수연입니다.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멈칫했습니다. 문틈으로 서서히 들어서는 여자는 마치 TV에서 튀어나온 듯 세련되고 단정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깨끗한 피부,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연이라고 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아하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을 배에 얹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서 와. 참, 얼굴이 고와. 참한 아가씨 같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고 활짝 웃는 순간 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박 씨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수연. 그 이름, 그 얼굴은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그날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망가뜨렸던 무리 중 가장 악랄했던 그 여자. 그날의 기억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듯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박 씨는 그저 수연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낯빛이 안 좋아 보이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안 좋아? 왜 그래요? 민망하게 이러시면 수연이가 오해하잖아요. 박 씨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수연은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현우 씨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을 빨리 뵙고 싶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차마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져서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박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게를 망하게 했던 그년이야. 내가 잊었을 줄 알았나? 찬물로 손을 적셔 얼굴에 끼얹었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저 얼굴, 저 웃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그래, 나만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겠지. 하지만 내 눈을 못 속여.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줄 거야. 그 전까지는 모른 채 하자. 힘겹게 문을 열고 나오자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다. 잠깐 숨이 좀 차서 그랬다. 수연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 잘 챙기셔야죠. 앞으로 제가 옆에서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저 가면을 쓴 악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연예인들 협찬하는 걸로 유명한 강남 피부과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박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어머님 피부 관리도 제가 해드릴게요. 주름 하나 없이 싹 펴드릴 거예요. 수연은 싱글벙글 웃으며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신기하죠? 저랑 수연이가 같은 동네 출신이래요. 같은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어쩐지 더 정이 가더라고요. 박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멍하니 아들과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수연은 박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부 많이 건조하시죠? 제가 병원에 좋은 화장품 샘플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생각나서 일부러 챙겨왔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와 불신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다 내가 꾸민 가식이겠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겠지. 수연은 마치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착한 며느리인 양 말하며 박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는 어머님도 제 친정 엄마처럼 잘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피곤하니라. 박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힘이 빠져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수연은 순간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눈치를 보다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럼 다녀갈게요, 엄마. 수연아, 가자. 네,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박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장롱 앞으로 가서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기분도 안 좋아 보이시고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박 씨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먼지를 닦아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수연이 그 여자 말이다. 네? 수연이 왜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 여자, 수연이 말이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무리 중 하나다. 현우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잘못 보셨겠죠. 아니다. 내가 그 얼굴을 잊을 리가 있겠냐? 그날 그 악다구니 쓰던 얼굴, 그 눈빛,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게 말이 돼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 얼굴을 기억하시겠어요? 게다가 수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현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런 양아치 같은 애들이랑 수연이는 달라요. 수연이는 피부과 의사예요. 의사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요. 그런 짓 하고 다닐 시간이나 있었겠냐고요? 현우야,
수연이가 듣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왜 하시는 건데요? 그럼 제가 뭐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여보, 그때 그 애 맞지? 내가 그 얼굴을 잊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풍경과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 씨는 살짝 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영업정지 사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우리 가게가 이런 일로 문을 닫게 됐었어요. 그때 신고를 한 게 누구였는지, 아니 간단한 기록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할머니, 오래된 사건은 보통 전산에 남아있지 않고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경찰관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 접수 기록에 나오는 이름이 몇 개 보이네요. 강수연이라고 기재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과 관련이 있나요? 박 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수연, 그때 그 아이 이름이었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박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그 아이의 죗값을 치르게 할 거니까.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장사하던 그 동네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년 만에 오는 길인데도 주변 풍경은 너무나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삼겹살 가게 자리는 이제 화려한 간판을 단 휴대폰 대리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매장 유리창과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그 옛날 박 씨와 남편이 정신없이 고기를 굽고 서빙하던 그 공간과는 너무도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게였는데.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돌아선 박 씨의 시선에 한 골목 구석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간판, 벗겨진 페인트 칠. 세월이 그대로 멈춘 듯한 그곳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동네 슈퍼였습니다. 박 씨는 그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한때 자주 드나들던 작은 슈퍼 안의 풍경이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나무 진열대에 쌓인 과자와 물건들, 안쪽에 설치된 작은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김 할아버지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박 여사 아니? 아이고, 어찌 지냈어? 이게 얼마만이요? 그러게 말여. 여긴 아직 그대로네요. 박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슈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슈퍼 안쪽 작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그때가 참 문제였어. 그때 몇몇 학생들이 이 근처 가게들에 술 먹고 행패 부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거 신고한다고 가게가 문을 닫은 데도 여럿이 있었지. 나는 이 골목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때 일들이 아직도 기억나. 그래요? 다른 가게도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그럼 너희 삼겹살집만 그랬겠어? 저 앞에 순댓국집도 영업정지 먹고 망했잖여. 그 뒤론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여기도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박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슈퍼를 나섭니다.
골목길을 나오며 그녀의 주름진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결의에 찼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시사 제보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에서 울리는 신호음이 마치 심장을 쿵쿵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시사 제보팀입니다.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수학이 넘어 젊은 여성 작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박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작가가 다시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남편을 잃었어요.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 애들이.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금세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가게도 잃었는데 정작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작은 흐느낌이 수화기 너머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꼭 다뤄야 할 사안이니까요. 제가 직접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박 씨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아와 주세요. 꼭 좀 밝혀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박 씨는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방송국에서 약속한 작가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있던 작가는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작가는 따뜻한 차를 주문한 후 박 씨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제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 모두 기록해 두고 꼭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요. 박 씨는 굳은 얼굴로 가슴에 품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점점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울분이 묻어나왔습니다. 박 씨는 말끝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고 작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 중 한 명이 지금 우리 아들의 예비 며느리로 나타난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고 의사라고 자랑하면서 잘 살고 있대요.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평생 반성하고 살아야지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한 가정을 박살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사는 모습 너무 화가 나네요. 그 사람들이 평생 숨어 살며 죄책감을 느껴야 해요.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진실을 꼭 알려줘야 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편에 서서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시작해 봅시다. 그날 박 씨는 작가의 든든한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방송 특집이 방영된 날 전국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인기 있는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에 자주 출연하던 수연의 과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화면에는 박 씨와의 인터뷰 그리고 당시의 가게 사진, 사건 기록이 차례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철없는 학생 시절, 많은 자영업자들은 문 닫게 한 악랄한 무리들. 그중 한 명은 지금 강남 피부과의 인기 의사로 활동 중입니다. 방송은 수연의 과거 행적을 더욱 자세히 파헤쳤습니다. 다른 피해 가게 주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애들이 술을 마시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말미에는 수연이 출연했던 화려한 방송 장면과 성공한 의사라는 타이틀이 대비되며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허울뿐인 얼굴 뒤에 진실 인기 피부과 의사의 추악한 과거. 방송 직후 수연의 이름은 각
각종 커뮤니티와 SNS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헐, 그동안 얼굴 믿고 방송 나오더니 속은 이렇게 더럽다고. 진짜 악질이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살았지? 병원 단골이었는데 이제 못 믿겠다.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이 나간 지 하루도 안 되어 수연이 일하는 강남 피부과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병원 게시판과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직원들은 모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연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방송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하고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부과 의사 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최근 저를 둘러싼 논란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의 일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고기를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를 고발하고 폭로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편집한 편파 방송입니다. 그 일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부풀려지고 제 인생을 파괴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방송국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수연의 해명 방송이 끝난 직후 수연을 옹호하려던 사람들도 차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수연과 함께했던 과거의 그 무리 중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리며 수연의 거짓말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글에는 수연과 친구들이 당시 교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과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게 내부에서 비웃듯 인증 사진을 찍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 유명 피부과는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되며 수연은 더 이상 의사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사실을 TV뉴스에서 확인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어. 그날 우리가 겪은 슬픔과 분노가 이렇게나 늦게야 풀렸구려. 우리 아들도 정신 차렸으니 이제 됐어. 당신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지? 박 씨는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내며 다시금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깊은 상처와 아버지의 희생을 깨닫고 비로소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때 엄마를 믿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더는 누굴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붙잡고 버텨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노력을 알아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순간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언제나 허무하고 차가운 법입니다. 악은 결코 영원히 승리할 수 없으며 세상은 결국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필요한 감동과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